전자입찰에서 낙찰을 자주 만드는 것은 어려울까?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몇 건의 낙찰을 받을까? 전자입찰 분석을 하면서 한 달에 낙찰 5건을 만든 이야기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하는 업체는 용역업체이다. 계약 전 한 달 동안 낙찰은 0건인 상태였다. 경쟁업체는 평균 100업체 정도이며 용역 금액은 한 건당 1억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 후 한 달 동안 만든 낙찰건은 5건이며 총 예산은 5억 300. 평균 순수익으로 계산해서 1억 5천의 고수익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나는 실제 용역에 투입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낙찰 예측을 하는 전자입찰 분석가이다. 나에 대한 소개는 별도의 콘텐츠를 통해 소개하기로 하고, 이러한 많은 낙찰건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흔히들 예가 분석, 패턴 분석이다 하지만 사실은 경쟁사 분석이다.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확률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낙찰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1년 동안 만들어냈을 수익을 한 달 만에 만들었다. 부자들은 레드오션에 뛰어들지 않는다. 틈새 시장을 찾아 고수익을 만들어낸다. 전자입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영업은 사업 성장의 기본 발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방법은 영업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뽑자면 영업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뛰어난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 판매하는 과정이 없다면 어떠한 이윤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입찰은 영업이 필요 없다. 공정한 시스템에 입각하여 가격 예측을 통해 낙찰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면 끝이다. 전자입찰은 모든 사업이 참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 순수익 최대 6천부터 실적에 따라 억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생각보다 전자입찰에 대해 모르는 기업이 많다. 전자입찰은 창업 초기에 성장하기 좋은 발판이다. 시작하지 않은 기업은 있어도 입찰을 멈추는 기업은 없다.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 중에 전자입찰을 처음 알게 된 한 대표님은 입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영업이 필요 없는 공정한 시스템이 멋지다라고. 저는 입찰 분석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방법으로 1년 정도 분석을 했었는데 망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탑3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입찰 분석을 하며 알게 된 낙찰 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나 현재 저는 이 방법으로 낙찰 확률 2배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분석하면 망합니다. 첫 번째는 차트 예측에 몰입하지 마세요. 차트를 보시고 위로 나올 것인지 아래로 나올 것인지 예측하고 있다면 멈추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위아래 예측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맞췄다고 할 수가 없죠. 차트를 보면서 나름 1년 정도 분석을 진행했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정관념을 빨리 깨고 다른 생각에 시간을 쏟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법을 쉽게 바꾸지 마세요. 낙찰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참 힘들다는 것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입찰을 통해 건물을 사고 누구는 입찰을 해도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입찰을 어차피 운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분석을 A 방법으로 사용해 보고 내일은 B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입찰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을 유지하며 피드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순위 업체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었던 지점이었는데 라고 하며 아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사실 통계를 내보면 1년 동안 한 업체가 낙찰을 최대로 받는 경우는 평균 한 건에서 3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10% 수준을 봤을 때도 평균 잡아야 1년에 5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달 낙찰이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입찰 분석을 하며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공유드렸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고 확률 좋은 분석 형태를 갖추셔서 전자입찰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자입찰 분석은 어차피 운이다. 운이 7이고 노력이 3인 운칠기삼이다. 현직 입찰 분석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안녕하세요. 운이 좋은 낙찰왕입니다. 입찰 분석은 운칠기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직 입찰 분석가인 제가 생각해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명확히 설명드리자면 경쟁사 대비해서 좋은 확률을 가져가는 것이 3이라고 한다면 낙찰 지점의 운이 잘 따라주는 것이 7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전자입찰은 랜덤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점을 잘 예측한 사람이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예측한다고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다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경쟁 업체입니다.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은 낙찰 기회를 확보하는가. 이것이 낙찰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로또 복권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복권 100장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구조일 때 복권 한 장을 구매한 사람과 20장을 구매한 사람 중 누가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20장을 구매한 사람이 높습니다. 전자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이 어느 지점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보다 많은 지점을 보유하여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에서 전자입찰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저의 가설들이 도움이 되어 낙찰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입찰은 움찔기삼이라는 말에 적극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순 없다. 행운은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필연이다 라는 말처럼 좋은 확률을 위해 계속 노력하다 보면 낙찰은 찾아올 거라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대표 운이 좋은 낙찰왕입니다. 최근에 낙찰을 시키고 회원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회원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입찰 분석을 컨설팅하는 회원님에게 오랜만에 낙찰 소식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교적 작은 금액이었지만 일이 없어 힘들어하던 대표님이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분석가님 낙찰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입찰 분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에는 낙찰 전화를 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불안감에 대한 안도감이 컸습니다. 낙찰이 나오지 않아 걱정하던 찰나에 결과가 나와져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저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나에게 다가올 부담감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낙찰 소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공유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분석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많이 작용해서 금방 낙찰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낙찰이 안 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관계 형성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소통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봤었는데 코칭 계약 관계를 떠나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니까 결과도 긍정적으로 발전하더라고요. 풋내기 입찰 분석가에서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믿고 맡겨주셨던 많은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입찰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나는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한 경쟁사 분석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99.9% 겪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대표 운이 좋은 낙찰왕입니다. 오늘 전자입찰을 참여하고 계시다면 99.9% 확률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분석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 대표는 요즘 낙찰이 안 돼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데 옆 건물 B 대표의 우렁찬 포효 소리가 회사까지 들려온다. 내 혼잣말이 들렸는지 곧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자랑질을 했다. 축하해주고는 있지만 마음은 쓰리고 아프다. 1년에 낙찰 한 건 될까 하던 그 대표는 최근 3개월 동안 2건이나 낙찰 받았다고 한다. 나는 언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이야기는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대표님들께 99.9%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자입찰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분석을 할 때 매출에 대한 직접적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논리와 데이터만을 보고 분석하기 때문이죠. 개찰 한 건마다 마음을 쓰다 보면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깨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분석가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저 또한 낙찰 확률은 절대 높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옆 건물 대표의 낙찰 소식을 듣고 나의 분석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조금 차분한 상태로 결과를 돌아보길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느낄 감정이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피드백과 검토를 통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분석을 맡길 것인가, 또는 컨설팅 업체를 변경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사의 매출이 달린 중요한 선택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입찰 분석에 경험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년간의 입찰 분석 끝에 제가 결정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입찰 분석 교육에서 숨겨진 낙찰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운이 좋은 낙찰왕 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도 낙찰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을 대표님들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입찰 분석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업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낙찰 지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발주처 분석, 예가 분석, 패턴 분석, 다양한 방법을 교육받으며 낙찰 지점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입찰 분석을 시작했을 때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예측하며 분석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순위권에 들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낙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랜덤인데 운이 좋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순위는 각각에 가는데 낙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로 동일한 포인트로 투자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분석 지점이 반복된다면 경쟁업체가 우리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동일한 포인트로 투자는 꼭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쟁사 분석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발주처 분석, 패턴 분석을 통해 낙찰이 될 만한 지점을 정한 후에 우리는 그 구간에서 투자하고 있는 경쟁업체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에 그 구간에서 투자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첫 번째로 설명드렸었던 동일한 포인트로 투자하는 업체인지. 저는 과거에 경쟁사 분석에 20% 시간을 쏟았다면 지금은 경쟁사 분석에 80%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로 만족할 것인가? 낙찰되어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그 차이는 분명하게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낙찰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1순위 낙찰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입찰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세웠다면 운이라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제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낙찰이 안 돼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경쟁업체가 100업체 이하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전에 적용하면 내일 바로 낙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운이 좋은 낙찰왕 김 실장입니다. 낙찰이 안 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개찰된 결과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낙찰되겠지 싶었어요. 주변에서 낙찰했다고 막 얘기를 해도 언젠가 나도 낙찰이 되겠지 싶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회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민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거리인데요. 오늘 제가 내일 바로 낙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 방법을 통해 모두가 낙찰될 순 없겠지만 정말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입찰 분석을 총 7년 정도 진행했고 지금까지 총 600업체 이상의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종합공사, 전문공사, 용역 등 다양한 업종을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비드스타트 대표 분석가 김 실장으로 입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분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비드스타트를 검색하셔서 상담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추후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그래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낙찰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분석 방법은 경쟁업체가 100업체 이하일 때 효과적으로 낙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 이해하기 쉽게 케이크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케이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들 각자는 가능한 한 많은 케이크 조각을 가져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웁니다. 가장 큰 조각을 가져가거나 처음에는 작은 조각 케이크를 먹고 한 번 더 먹는 전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입찰에서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랜덤으로 발생되는 낙찰 지점을 예측해야 하는데, 그 지점은 말 그대로 랜덤이기도 하고 예측했더라도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내가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케이크, 즉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99.0%에 투자하는 업체 A와 100.5%에 투자하는 업체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100.4% 정도에서 투찰 지점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낙찰은 하한가 이상이면서 가장 가까운 업체가 낙찰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랜덤한 지점을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경쟁업체를 고려했을 때 100.4%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내일 투차라는 공고에 대입했을 때 당장의 좋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 없이는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경쟁이 치열한 입찰 과정에서도 더욱더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략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물이 되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낙찰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자입찰 분석을 하면 낙찰 확률이 올라갈까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네, 정말 올라갑니다. 다만 검증을 진행한 분석 방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가 이전에 현직자가 알려주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다뤘던 이야기 중에 분석하고 있는 방법을 유지하고 피드백하기를 추천한다고 언급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입찰 분석을 할 때 낙찰 확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운이 좋은 낙찰왕 김 실장입니다. 제가 전자입찰에서 분석을 하면서 낙찰 확률이 올라갔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에 개찰되었던 공고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석 방법에 대입했을 때 낙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과거 공고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한다 해도 낙찰 확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제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대로 검증을 진행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앞으로 얼마나 낙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검증을 진행할 때 나의 가정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고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델 검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공고를 검증할 때 24년 데이터를 참고해서 분석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분석하던 시점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5월 27일 마감일인 공고에 대해 분석할 때 우리는 흔히 최근 며칠 또는 더 길게 발주처의 흐름을 보고 방향을 판단하거나 또 경쟁업체의 최근 개찰 공고에서 패턴을 보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4월 16일 마감일 공고에 대해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일의 하루 전인 15일을 포함하여 이전 일시에 참고할 수 있는 발주처 흐름과 경쟁사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월 16일 공고를 분석할 시점에는 16일의 데이터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하려는 공고의 예가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쟁사를 분석할 때 공고의 지역과 면허가 경기 지역의 상하수도 공사업인데 경기 지역의 토목공사업을 참고한다면 적절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수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입찰 일시, 예가의 범위, 토착률, 지역, 면허, 발주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양한 분석 논리를 구성하고 검증한다면 꽤나 많은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이 어느 정도의 낙찰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판단하고 피드백해야만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자입찰 분석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석은 낙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꼭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검증되지 않은 가정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없는 나침반이다 라는 말이 있다. 철저한 분석과 검증만이 낙찰의 길을 밝힐 수 있다. 제가 입찰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발주처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말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의 입찰 분석 교육 내용과 영상들 몇 개를 보다 보면 발주처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발주처 흐름 알아야 합니다. 현직 분석가인 제가 생각했을 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바뀐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입찰 분석을 7년 정도 진행하면서 700업체 이상을 맡아보았는데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이 발주처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고객님들이 말하는 발주처 분석과 제가 말하는 발주처 분석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발주처 분석에 대한 내용은 차트를 보여주며 흐름을 예측해야 한다. 발주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회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발주처 분석에 대해 정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발주처 분석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투찰업체들이 발주처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니까 경쟁업체들의 패턴을 읽기 위해서는 발주처를 최대한 묶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주처를 방향 예측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 분석에 의미를 두고 발주처 분석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뒤바뀐 순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방향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보는 순서가 아니라 경쟁사를 분석하고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경쟁업체들이 너무 몰려있는 구간은 순위권에는 들 수 있어도 경쟁률이 높아서 낙찰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적당한 구간이면서 빈도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처럼 경쟁사를 먼저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발주처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변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자입찰 분석의 뒤바뀐 순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소개해드린 전략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물이 되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낙찰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왔던 대로 일을 하면 항상 얻었을 것을 얻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전자입찰 분석에서도 기존의 순서를 뒤집어 도전해보면 새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대표 분석가 김 실장입니다. 제가 입찰 분석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낙찰을 위해 실제 현 입찰 분석가인 저도 1개월마다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어쩌면 분석 연구보다 이것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낙찰 확률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낙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부터 이 방법을 공개합니다. 일단 엑셀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을 쓰냐? 바로 우리 회사가 최근 1개월 동안 투자했던 기록들을 쭉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의 투자 기록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겁니다. 대표님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피드백하지 않으면 낙찰 확률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엑셀 내용으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우리의 투자 기록을 쭉 기록합니다. 이때 공고의 기본 정보들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고의 기본 정보는 공고번호, 공고명, 기초금액 등이 되겠고, 개찰 결과라 하면 예정 가격, 예가 사정률, 내가 투찰한 사정률, 1순위 사정률 등을 말이죠.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낙찰이 잘 되었던 이유나 잘 되지 않은 이유들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한 달 동안 투찰했던 공고에서 근접도는 적중률은 얼마나 되는지와 최근에 낙찰이 많이 되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여기서 좋은 팁은 낙찰이 많이 되는 회사의 투찰 지점들을 잘 보는 겁니다. 분석의 방향성을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시간들을 왜 가질까요? 과거를 돌아보며 실수를 피드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분석에 대해 자신감을 상승시켜주고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시켜줍니다. 전자입찰을 매일 투찰하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과를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낙찰을 하게 되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낙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내심이 든다는 겁니다. 단지 그런 것들은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잘하고 있고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입찰 분석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바로 이 흔들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 몇 번만 따라해 보시면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의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매일 투차를 하며 그 순간을 맞이한다. 운에 의존하기보다 피드백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드스타트와 함께하는 실제 고객님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이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동일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성공 사례를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대표 분석가 김 실장입니다. 2024년 1월 성면해체 비계구조공 사업을 가진 회원님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회원님이 직면한 경쟁은 도내에 약 300업체, 관내에는 약 20에서 30업체 정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회원님이 총 투찰한 공고는 약 100건이고 현재까지 6건의 낙찰을 받아냈습니다. 낙찰 금액 합계는 총 10억 원입니다. 약 16건마다 한 건의 낙찰을 이룬 셈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이 참여 가능한 최근 몇 년간의 공고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분석 기술을 통해 총 몇 건의 낙찰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예측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성면해체의 경우 교육청 적격심사에서 면적 실적과 안전성 등급 등으로 인해 1순위 업체가 탈락되어 후순위 낙찰이 많이 발생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에 대한 초점뿐만 아니라 후순위 낙찰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내기에 적합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결과가 매번 그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해 주시면 무료로 자료를 보내드리니 언제든지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계구 조성면해체 공사업 성공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분석 시작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점과 면허의 특이점인 후순위 낙찰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을 진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낙찰 성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낙찰까지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다들 느끼고 계시죠? 오늘은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어드릴 특별한 시간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심호흡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그 효과가 되어 끝날 때쯤이면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질 겁니다. 입찰,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 투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그 불안함, 개찰 결과가 나올 때의 긴장감, 그리고 낙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낙찰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입찰을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와 그래프를 예측하며 분석해도 결과는 항상 랜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순위권에 들기도 하지만 낙찰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좌절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힘든 마음이 더욱 강해지곤 했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물론 해봤습니다. 어차피 랜덤인데 운이 좋아야겠지. 그런데 낙찰이 돼서 피드백을 해보면 운뿐만 아니라 우리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겪는 어려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찰이라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끈기와 노력은 반드시 낙찰이라는 결실을 맺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입찰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실내 건축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고객의 낙찰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드스타트 대표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실내 건축 면허를 보유한 한 회원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전자입찰 성공의 비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원님은 실내 건축 공사업을 운영하며 건물 내부를 설계하고 개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재 창호 및 목구조물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경쟁률이 무려 250대 1에 달하는 치열한 입찰 경쟁에서 어떻게 낙찰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회원님은 전자입찰에 도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저희가 세운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몇 년간의 낙찰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낙찰 지점을 참고해서 적절한 지점을 설정했죠. 두 번째는 주요 경쟁사들이 주로 어떤 가격대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빈도를 많이 확보하고 유리한 지점을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를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얼마에 입찰하는지 알아보고 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은 입찰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뢰 후 2개월 만에 지역에서 2건의 낙찰을 성공시켜서 총 9억 4천만 원의 계약을 따냈어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전략 덕분이었죠. 회원님은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와서 놀랐습니다. 분석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며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이런 빠르고 정확한 결과에 정말 만족합니다.
라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이 사례는 전자입찰 분석으로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상담을 주신 회원님께 전해드린 전자입찰 성공 전략 4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대표 분석가 김 실장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도움을 얻고자 한 회원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 회원님께 전해드렸던 낙찰 성공 전략을 이제 여러분께도 공개합니다. 입찰 분석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집중 공략할 지점 확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나오는 낙찰 지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찰된 공고를 모두 수집하고 낙찰 지점 빈도수를 통계 내보세요. 예를 들어 99.1에서는 몇 번이 나왔고 100.3에서는 몇 번이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많이 나왔던 낙찰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통계를 통해 내가 평소에 투찰하는 지점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는 공고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정확한 통계가 되지 않겠죠? 충분한 공고 개수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경쟁사 분석입니다. 1단계에서 빈도수가 많은 지점들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지점에서의 경쟁사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고 중에서 최근 공고를 기반으로 경쟁사들의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최근에 그 업체가 사용하는 패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6개월 전이나 1년 전의 투찰 이력을 보고 분석을 하면 경쟁업체가 중간에 입찰 담당자를 바꾸거나 분석 방법을 바꾸거나 컨설팅 업체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의 공고를 참고하면 부정확한 경쟁사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동일한 사정률로 투찰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도 모레도 99.13으로 투찰하게 되면 2단계에서 다뤘던 경쟁사 분석처럼 상대 업체도 우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찰 지점을 아예 변경하거나 약간의 변동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4단계 낙찰이 잘 되는 업체 따라가기입니다. 평소 낙찰이 잘 되는 업체가 투찰하는 구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상위권 업체들은 특정 지점을 번갈아 가면서 투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분석하기보다는 잘 되는 업체의 지점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빠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전자입찰에서 성공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낙찰 확률을 높여보세요. 전자입찰은 꾸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대표 분석가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에 대한 내용과 입찰 분석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에 따른 편리함과 입찰 분석의 변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2024년 하반기에 나라장터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나라장터뿐만 아니라 국방전자조달, 한국전력공사전자조달 등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공고를 확인하고 각각 로그인해서 투찰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나라장터에서 모든 공고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해질까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또한 나에게 적합한 공고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AI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검색하기 힘들었던 공고를 이제는 AI가 척척 찾아주니 정말 편리하겠죠?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전자입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입찰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찰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 2021년에 상호시장 진출이라는 큰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문공사 쪽에서 경쟁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당시 200대 1이었던 경쟁률이 250대 1 그리고 300대 1까지 뛰어올랐죠.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도 이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제는 입찰 분석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지겠죠. 여러분, 차세대 나라장터 개편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고를 관리하고 더 철저히 분석해서 낙찰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라는 말처럼 변화하는 입찰 환경에 잘 적응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분석가 김 실장입니다. 전자입찰에서 낙찰을 성공하는 3가지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은 제가 입찰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꿀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대표님들은 입찰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의견을 참고해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찰 분석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낙찰을 성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낙찰이 잘 되는 업체 따라하기입니다. 이 방법을 시작하시면 이미 낙찰이 잘 되고 있는 경쟁업체 입장에서 대표님이 아주 골치덩어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도 낙찰을 받아야죠. 낙찰이 잘 되는 업체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겠죠? 그러니 그들의 낙찰 패턴을 확인하고 따라하면 우리도 금방 낙찰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옆집 사장님이 낙찰됐다고 자랑하면 우리가 그 사장님의 투찰 지점을 계속 따라해서 낙찰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수.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러니 경쟁업체의 전략을 잘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 패턴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낙찰이 많이 나오는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찰에서 자주 낙찰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낙찰 확률을 높이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미스테리 또는 반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많이 나왔으니까 그 지점을 타겟으로 투찰해보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사실 분석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치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기운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낙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회원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어쩐지 오늘 느낌이 좋았어요. 라는 말인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좋은 꿈이나 기운 같은 걸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런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간절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입찰 분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 나은 분석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낙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묘한 느낌이라는 것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대표님들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낙찰을 성공하는 3가지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입찰의 세계는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결국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활용해서 낙찰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다. 좋은 시도와 변화들이 모여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에게 낙찰 성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김 실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비드스타트가 2024년 코엑스빌드 행사에 초청받아 부스에서 전자입찰 분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 이야기로 떠나보시죠. 코엑스빌드 행사 기간 동안 저희 부스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서 100명 이상의 고객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고, 여러 기업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자입찰에 대해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께 전자입찰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입찰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낙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비드스타트가 제공하는 입찰 분석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상담 후 바로 계약을 결정하신 분들도 계셨고, 벌써 낙찰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자입찰에 대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비드스타트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더 풍부한 내용을 준비해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정보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코엑스빌드 2024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드스타트가 여러분의 낙찰과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이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을 배우며 비드스타트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김 실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입찰의 정의와 나라장터 업체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자입찰 프로세스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입찰의 정의와 나라장터 업체 등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전자입찰 프로세스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기본적인 시설공사 기준의 입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찰 공고 확인입니다. 나라장터 또는 공사 조달 사이트에서 각 관할 공무원들이 공고를 게재하는데요. 필요시에 참가 자격 사전 심사와 현장 설명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투찰입니다. 이는 각 업체에서 입찰 금액을 기재하고 예가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개찰입니다. 다른 말로는 입찰이라고도 하죠. 이는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적격심사입니다. 적격심사는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최종 공사 계약을 위해 보는 심사로 수행 평가 능력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낙찰자 결정입니다. 적격심사에서 통과한 업체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전자계약 또는 서면계약을 진행한 후 공사에 착공합니다. 좀 전에 다룬 내용은 전자입찰 시설공사를 기준으로 입찰 순서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업장 대표님들이나 담당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업체 기준의 입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찰 공고 확인. 나의 지역과 업종에 맞는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수의 계약인지 제한 계약인지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격 심사가 있는 경우 적격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격 심사가 있는 경우 통과 점수가 나오는지 계산이 필요하며 시공 경험 혹은 경영 상태 점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혹 내 업체에 감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과 신인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협정입니다. 협정은 다른 말로 공동도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격 심사 시에 점수가 부족하거나 단독 입찰이 불가능하다면 협정을 통해 입찰이 필요합니다. 협정, 즉 공동도급을 할 경우에는 적격 심사 점수 계산도 비율에 맞게 체크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투찰입니다. 투찰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대행업체의 전문 분석을 통하여 입찰 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찰 시 주의사항으로는 수행 능력 감점 시 투찰률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개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 담당자들이 개찰 날짜에 맞게 낙찰 순위를 공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재찰된 순위는 투찰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격 심사입니다. 혹 1순위에 선정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적격 심사, 자기 심사표 작성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계약입니다. 계약 시에는 전자계약 또는 서면계약을 진행한 후 공사에 착공합니다. 자, 전자입찰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으로는 입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업종이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증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와 함께 나라장터 사이트에 업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공 능력공 시행 만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 공사 실적 신고는 매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2차 재무제표는 법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시공능력 평가의 공시는 매년 8월 초 기재가 필요합니다. 적용기간은 공사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해당됩니다. 위에 해당되는 기간은 연어나 업종 혹은 매년 발표하는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해당 공사 발주처 조달 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여부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입찰이 무효 처리가 되거나 취소 처리가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가 취소가 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단독 입찰을 했을 경우의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무효 처리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한 입찰 무효 처리, 예를 들어 중복입찰, 대리입찰이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입찰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비드스타트 김 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낙찰 운이 넘치시길 기원하시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비드스타트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전자입찰 시작 시점에 대표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탑10 10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쭉 내용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1번. 투찰을 잘못했을 경우 다시 투찰해도 되나요? 결론만 말하자면 투찰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실수로 금액을 잘못 투찰했다면 일반적으로 수정이나 재투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찰을 시작하기 전부터 낙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방지하려면 공고문을 철저히 검토하고 투찰 시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잘못 투찰을 한 경우, 예를 들어 내 업체가 해당 공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찰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찰 취소를 한 공고의 경우 재투찰이 불가능합니다. 2번. 적격심사의 통과 실적이 안 되는데
투찰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투찰 취소가 되나요? 적격 심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투차를 진행하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의 투차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취소 및 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발주기관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투찰 전에 심사 기준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입찰 시 적격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이 있을 때 투차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찰 가능성 상실입니다. 적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이 불가능하며 투찰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입찰 제한인데요. 반복적으로 부적격한 실적으로 입찰을 시도하거나 부적합한 투차를 하는 경우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찰 보증금 몰수입니다. 일부 입찰에서는 부적격한 상태에서 투차를 시도했다가 낙찰되거나 계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뢰도 하락 구분인데요. 부적격한 상태에서 투차를 시도하면 발주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기업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 기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처분입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업은 법적 또는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낙찰 시의 입찰금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낙찰 이후 입찰금이나 대금의 지급 시점은 발주기관의 정책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계약 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끝나고 대가지급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조건 및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찰 공고에 기재된 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혹 입찰의 공정성 부분에서 내정자가 있는 건 아닌지, 발주관이 임의로 수치를 정하여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를 내정하여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투차를 진행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불공정한 상황이 발견된다면 관련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 우리 회사가 참여 가능한 공고인지 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공고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 회사가 참여 가능한 공고인지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참가 자격 요건과 함께 적격 심사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 회사가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실적, 자본금, 특허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적격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보통 수의, 소액, 계약의 경우에는 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계약의 경우 보통 적격 심사가 있어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3년 실적, 4년 실적과 수행능력 평가 등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어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6번. 낙찰 시에 2등 후순위 낙찰을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2등 업체는 1순위 업체의 계약 불이행이나 입찰 취소 등의 이유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순위 업체는 다음 입찰을 위한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입찰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낙찰 한감이달은 무슨 뜻인가요? 개찰이 되었을 때 1순위 이하의 금액을 낙찰 하한가미달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정확히는 개찰 시 공개되는 예정 가격에 해당 공고의 투찰료를 곱했을 때
1순의 금액의 미만일 경우를 낙찰하한가 미달이라고 합니다. 8번. 낙찰이 되었을 때 어느 부분을 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낙찰 후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계약서, 이행보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이나 낙찰 공지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여 서류 제출 마감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 입찰보증금은 무엇이며 입찰보증금확약서는 무엇인가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이는 입찰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입찰보증금확약서는 입찰자가 낙찰될 경우 입찰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계약 이행의 의무를 확약하는 역할을 하며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 해당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확약서는 투찰 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10번.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은 특혜가 있나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일부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혜는 해당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확한 가점 기준은 발주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심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입찰 시 여성기업의 우대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입찰보증금 감면과 면제입니다.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입찰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은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산점 적용입니다. 입찰 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될 경우 여성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경쟁화 강화입니다. 여성기업은 경쟁업체와 다른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기업의 전자입찰 우대 사항입니다. 첫째, 입찰 보증금 감면과 면제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입찰 보증금에 대해 전액 또는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입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산점 적용입니다. 장애인 기업은 입찰 시 특정 분야에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맞춤형 지원인데요. 장애인 기업은 입찰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입찰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효과적인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전자입찰 시작 시점에 자주 묻는 질문, 회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탑10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비드스타트 김 실장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낙찰운이 넘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